지금 뭐 하는 거니?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또 유튜브를 찍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밀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반대하셨던 이번 동영상도 조회수가 얼마나 잘 나왔는데요? 저도 당연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겠다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지금 먹고 살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니?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 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정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여러모로 긴장이 되네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기 어려웠지만 행복한 어르신 채널 담당자님들이 편하게 쓰기만 하면 알아서 다듬어 준다고 하셔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 아들과 함께 큰 문제 없이 만족하며 살았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생전에 감정평가사로 일했어요. 원래는 부동산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을 국가에서 밀어준다는 말을 듣고 초기에 합격했었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책임감과 유머를 겸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필요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우리 아들 민준이를 키우는 데에도 별 탈이 없었죠. 민준이는 자기 아빠보다는 저를 많이 닮은 아이예요. 사교성 좋고 유머는 있지만 아쉽게도 머리가 명석하지는 못했거든요. 현실 감각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남편이 민준이가 어릴 적에는 무척 아쉬워했답니다. 남편은 민준이를 자기랑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로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민준이 녀석 생각보다 너무 욕심이 없어. 녀석이 감정평가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바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야죠. 제 말에도 남편은 아쉽다는 듯 혀를 찼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 혜슬이의 만남은 그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비범했다고 해야 맞겠죠.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기에 저희는 당연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네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니? 미술 전공한 사람이에요. 아직 따로 하는 일은 없고 프리랜서고요. 미술? 아니, 민준이 너랑 미술하는 사람이 어쩌다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의문이었어요. 민준이는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미술 쪽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민준이가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저희 휴대폰 만남 어플로 만났어요. 그렇다고 막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사람끼리 좋은 의도로 만난 거죠. 순수한 사람끼리 좋은 의도라. 말은 좋았지만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답니다. 휴대폰 만남 어플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터치 몇 번으로 데이트할 사람 고르는 어플이요. 사람이란 게 직접 만나도 보고 이야기도 한 다음 관계를 이어나갈지 정해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게 사람 관계이고 남녀 관계인데 민준이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뭐라 말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하고 넘어갔죠. 솔직히 만남이 쉬울수록 헤어짐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도 그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둘의 관계는 계속 깊어졌고 결국 민준이가 혜슬이를 저희 앞에까지 데려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첫 만남이 저에게는 전혀 유쾌하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명 대학 조속과 출신이라는 혜슬이의 첫인상은 정말 범상치 않았거든요. 겉모습이 특이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모는 단정한 편에 속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국어교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바로 방언을 터뜨리더라고요. 문학 소녀시군요. 어쩐지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느껴진다 싶었어요. 느껴졌다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술 찌릿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랑은 뭔가 잘 통할 것 같아요. 예술, 찌리릿? 혜슬이가 말을 하며 저와 갑자기 손을 맞잡더군요. 저는 그저 눈을 끔뻑일 뿐이었어요. 이 아이와 나 사이에 찌릿 비슷한 게 생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전기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미소 짓고 말았죠. 속마음으로는 민준아, 제발 이 이상한 여자애로부터 도망치렴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요. 그 외에도 혜슬이의 어록은 정말 많았어요. 지금 한국 미술계는 너무 돈만 보느라 발전이 없다던가. 대학교 때 자기를 키우겠다는 교수님이 있었지만 스스로 예술의 영혼을 파는 것이 무서워 도망 나왔다던가. 전형적인 나르시즘과 예술가들, 특유의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가 많았죠. 저도 남편에 비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할 말 다 한 거죠. 남편은 혜슬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아무리 끼리끼리 만난다지만 민준이처럼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녀석이 예술병 걸린 여자까지 만난다니 난 별로야. 저도 남편의 말에 격하게 동감했어요. 지금껏 민준이가 무얼 하던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많이 우려가 되긴 했거든요. 연애만 한다면 모를까 결혼까지 하는 건 영 불안해 보였죠. 세상은 예술에만 취해 살기에는 너무 냉혹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둘이 아직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인사 한번 하러 온 거잖아요. 아까 민준이랑 저 여자애랑 우리 앞에서 대화하는 내내 손깍지 꼭 끼고 있는 거 못 봤어? 예감이 영 좋지 않아. 결혼은 물론이고 이혼까지 할 것 같단 말이지. 당신은 우리 아들을 두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현실이 그래 보인다 이 말이지. 현실이.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말 예쁘게 하자고 했잖아요. 알았어. 알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민준이랑 혜슬이의 관계는 결혼까지 이어졌거든요. 둘의 주례사를 들으며 남편이 저에게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거봐. 내가 말했지. 저 둘이 결혼할 것 같다고. 당신의 말대로긴 하네요. 하지만 그럼 나중에 둘이 정말 이혼이라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글쎄, 그건 남편이 민준이가 혜슬이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걸 보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반지를 끼워주는 녀석이야. 남에게 자기를 바치면 바쳤지 절대 뺏을 줄은 모르는 녀석이라고. 반대로 혜슬이는 글쎄.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좋을 때는 착한데 나쁠 때는 자기만 생각한다고 해야 하나? 이후 민준이와 혜슬이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둘의 결혼은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여느 부부들이 그렇듯 신혼 때는 많이 싸우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았죠. 이후에 둘을 괴롭힌 건 바로 돈 문제였어요. 사업에 큰 소질이 없는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남자와
현실 감각이 없는 여자가 만났으니 어찌 보면 결과는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민준이는 온라인 농수산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 그 사이 몇 번 사업을 크게 말아먹어서 신용불량자까지 된 상태였죠. 그러는 중에 혜슬이 명의까지 빌렸다가 둘 다 사이좋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혜슬이가 신용불량자가 언제쯤 되었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날 혜슬이가 저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유일하게 약속했던 게 바로 제 인생 망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용불량이라니요. 제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아요. 혜슬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가벼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이 잘해보려다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아내로서 어떻게든 잘 내조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그저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혜슬이의 태도에 뜨악했죠. 결국 둘의 일이 저한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농수산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돈도 명의도 없으니 돈 조금과 명의를 빌려달라는 거였죠. 민준이가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군요. 엄마, 면목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제가 봐도 민준이는 사업에 소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돈과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돈과 명의를 빌려주는 만큼 쇼핑몰의 소유자도 저라는 걸 분명히 해두었고요. 그래서일까요? 민준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하는 게 보였고 결국 농수산 쇼핑몰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나중에 민준이에게 들어보니까 혜슬이랑 그때 당시 벼랑 끝까지 몰린 상태였더라고요. 조금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야 민준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혜슬이가 저한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었거든요. 뭐라고? 아니, 부부가 힘들면 같이 이겨내야지 돈 좀 없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돈이 주된 이유긴 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돈 때문인 게 99%였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당시 생각에는 혜슬이의 대처가 아쉽긴 했지만 어차피 이혼 위기도 지나갔다고 했고 게다가 이미 결혼을 해버린 상태였잖아요. 다들 요즘 이혼이 뭐가 흠이냐고는 하지만 정작 이혼하고 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 괜히 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민준이랑 혜슬이 사이에 불을 지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둘은 한동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쇼핑몰이 엄청나게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둘이서 차 한 대 끌고 다닐 정도의 돈은 되는 것 같았고 그 차마저도 제 명의를 빌려서 산 거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둘이 알콩달콩 다니는 걸 보니 행복했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보다는 안도했다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혜슬이는 누가 예술학과 안 나왔냐고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온갖 기행을 다 했거든요. 어느 날은 그림 작가가 되어보겠다며 미술 학원을 한 달쯤 다니다 그만두었고 또 어떤 날은 수영을 배우고 싶다며 12개월을 끊더니 일주일만 다니고 안 나가기까지. 오죽하면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기행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기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를 올린다고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이도 없고 속에서 천불도 났지만 그냥 참았답니다. 그저 그렇게 둘이 이혼하지 않고 무사히 별일 없이 잘 지내기만을 기도했죠. 그런데요, 제가 참 바보였던 것 같아요. 둘이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지. 정작 저랑 남편 그리고 민준이의 건강 기도는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기도를 들어주는 분도 무심하시지. 제가 기도를 빼먹었다고
저희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민준이까지요. 남편이랑 민준이가 변을 당한 건 지방에 있는 지인의 장례식을 갔다 오다가였어요. 저는 그때 몸이 아파서 집에 있었고 대신 민준이가 갔거든요. 그날은 여러모로 이상한 날이었어요. 원래 저는 한 번 잠에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갑자기 눈이 떠지더라고요. 집 유리는 세차게 오는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노크하고 있었고 이불을 아무리 꼭 뒤집었어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저도 모르게 불현듯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받지 않더군요. 다음 날 일찍 서울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새벽 동안 민준이와 운전해서 올라오겠다고 하던 남편이라 한참 운전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걸어봤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좋지 않은 예감에 이번에는 민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마찬가지더군요. 몇 번을 걸어도요. 그쯤 되니 마음까지 점점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늦은 시간이었지만 혜슬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혜슬이는 자다 깬 건지 졸린 목소리로 받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자는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민준이하고 내 시아버지가 둘 다 전화를 안 받아서 말이야. 혹시 민준이가 출발하기 전에 문자나 전화 같은 거 안 남겼니? 문자요? 글쎄요. 저도 어제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 한잔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다고? 아니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저도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혜슬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얘가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관심이 없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때 전화가 왔답니다. 병원에서요. 남편과 민준이가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그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전화기 너머로 저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 민준이가 응급실이라고요? 두 사람 상태는 어떤가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뿐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혜슬이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산소호흡기를 꽂은 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상태였고 저희 남편은 평생 제 동반자이자 버팀목이었던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니까요. 망연자실하게 남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저에게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하더군요.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사고 당시 이미 출혈이 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매만졌어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두 눈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머리카락에는 미처 닦이지 못한 핏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혜슬이가 병원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여보, 안 돼. 나만 두고 이렇게 가지 마.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저의 남편에게, 저를 두고 떠나는 남편에게 제가 목 놓아 하고 싶은 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고요? 당장 제 아들 민준이는 살려야 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돼야 하는 며느리 혜슬이가 아예 정신을 놓아버렸으니까요. 의사가 찾아와서 민준이 관련해서 혜슬이에게 무엇라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슬픔에만 빠져서 의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엄마로서
민준이의 엄마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죠. 제가 나서지 않으면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민준이마저도 곧 잃게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혜슬이는 뒤로 하고 답답해하는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놔두세요. 이제부터 제가 보호자로서 상담할 테니까요. 민준이의 엄마는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은 채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민준이의 수술 동의서와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에 대한 동의,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위한 준비까지 모든 것을 저 혼자 처리했어요. 나이 든 몸으로 그걸 혼자서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이따금 혜슬이가 함께 해주길 바랐지만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남편이 어머니 아들이 저렇게 되었잖아요. 제 신세 불쌍해서 이제 어떡해요. 하고 자기 하소연만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누구보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바로 혜슬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혜슬이가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근거도 웃겼답니다.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이제 어쩌냐고 하고 있었잖아요. 민준이에 대한 걱정보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숨이 나왔죠. 혜슬이라는 아이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민준이의 동반자라는 여자가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니 자기 걱정만 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했어요. 힘든 상황에서 서로 싸워봤자 얻을 게 없고 무엇보다 당장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혜슬이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혜슬이는 결국 선을 넘더군요. 제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건 사고가 있고 불과 다음 날이었어요. 민준이를 위해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남편의 장례식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민준이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 둘이 수근대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까 봤어? 의식도 없는 자기 남편 얼굴에 대고 유튜브 찍는 거. 진짜 유튜브에 미쳤나 봐. 유튜브. 순간 혜슬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더군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나마 있는 며느리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의식도 없는 내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 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병실의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맞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 카메라에 대고 혼자 무어라 중얼대던 혜슬이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내리더라고요. 충격적인 모습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제가 곧바로 달려들어 말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뭐가요? 뭐긴 뭐야. 너 방금 설마 유튜브 찍은 거니? 의식도 없는 네 남편 얼굴에 대고 유튜브를 찍어? 내 아들을 유튜브 소재로 삼았냐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과 함께 제가 혜슬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휴대폰 속 혜슬이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 교통사고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여러 개가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두 손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혜슬이와 유튜브 동영상을 번갈아 보았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정신이 온전한 아이가 자기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진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 처음에는 혜슬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잘못을 인식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혜슬이가 곧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지금 나한테 너무하다고 한 거니? 네,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죠.
저는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남편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가 찼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우리 민준이랑 살아보려고 한다는 아이가 한가롭게 유튜브를 찍고 있나요? 하지만 제 말에 혜슬이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희 집 가장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죠. 거기 제 채널의 조회수 좀 보세요. 사람들 반응이 얼마나 좋은데요? 응원의 댓글도 많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남편의 병원비랑 저희 집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민준이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관리할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너네 쇼핑몰 직원들한테 전화는 해본 거야?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혜슬이가 슬쩍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남편이 장례식 내려가기 전에 이미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다 말해놓은 상태라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할 일은 아픈 남편을 돌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넌 그 남편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잖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삼켰어요. 도대체 이 아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혜슬이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았거든요.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가진 아이요. 애초에 처음 민준이랑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지. 그때도 민준이와 함께 문제를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이런 아이와 더 말씨름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죠. 긴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이 동영상 다 삭제해라. 난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오는데 혜슬이가 뒤에서 뭐라고 항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남편의 장례가 코앞이었으니까요. 장례 업체에서 준비한 식장을 가서 둘러보던 중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제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더군요. 업체에서 파견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지금 울면 그대로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장례식을 끝까지 마쳐야 하는데 영영 무너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억지로 울음을 참았답니다. 제 숨통이 그나마 트였던 건 지방에서 가족들이 올라온 다음부터였어요. 친가와 외가 식구들이 와서 많은 걸 도와주었죠. 평소 알던 지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와서 저를 안아주고 달래주었고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혼자 다 견뎠냐며 말해주더군요. 그러는 사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가 깨어났다고요. 병실로 가보니 민준이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온몸에 약품을 맞느라 바늘이 꽂혀 있는 모습으로 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민준이 수술을 준비하면서도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착하디착한 우리 아들은 어째서 첫마디가 죄송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왜 없는 건지. 세상 서럽고 원망스럽더군요. 민준이는 이미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들었는지 담담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일부러 담담한 척했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 준비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제가 상주로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만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다 괜찮아.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준이 너는 네 몸 회복하는 것만 신경 써. 차마 민준이에게 혜슬이와 그 아이가 유튜브를 찍겠다며 벌인 기행을 말할 수는 없더군요. 그 말을 했다간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린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나 걱정되어서요. 그렇게 하나둘 상황을 정리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깨어난 게 힘이 되었죠. 조문객들을 받고 절하고 인사하며 겨우겨우 버텼어요. 하지만 점점 저 스스로도 힘이 고갈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간신히 정신을 붙든 상태에서 이따금 곁을 지나가는 혜슬이를 보았죠. 그 아이는 참 유별나더군요. 마치 어른의 몸을 한 10대 같았달까요. 자기 집안의 장례식인데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구석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다가 자기 친구들이 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술을 홀짝이고 제 눈치를 살살 보며 휴대폰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더라고요. 눈꼴이 시렸지만 혜슬이에게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힘이 달려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모든 건 남편의 장례가 끝난 다음 그 이후에 하나씩 처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슬이는 그 미친 아이는 도저히 제게 그럴 여유를 주지 않더군요. 남편의 발인 날이었어요. 화장이 되기 직전 남편의 관에 손을 올린 채 저는 조용히 함께한 세월에 대한 감사와 안녕을 전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힘겹게 고개를 돌리는데 혜슬이가 휴대폰 카메라를 저에게 겨눈 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상했어요. 정말 슬프다면 도대체 왜 저를 카메라로 찍는 것이며 또 왜 혼잣말을 하는 건지요. 그러다 불현듯 유튜브 생각이 났죠. 설마 지금 저 아이가 지금 내 모습을 유튜브에 써먹으려고 찍고 있는 건가? 본능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장 저 아이에게 달려가 휴대폰을 빼앗으라고요. 그래서 득달같이 혜슬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제가 오는 걸 본 아이의 동공이 흔들리더니 이윽고 휴대폰을 집어넣으려고 하더군요. 너 또 유튜브 찍는 거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함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혜슬이는 아니라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저에게 휴대폰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더군요. 결국 둘이 몸싸움까지 벌였죠. 그리고 마침내 빼앗은 혜슬이의 휴대폰. 그 아이가 찍은 동영상들과 그것들이 업로드된 유튜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준이의 병실 동영상을 찍을 때 모두 해봤던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제 착각이길 바랐지만 마침내 제가 확인한 혜슬이의 유튜브 계정에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하는 과정까지 모두요. 저의 모습과 다른 가족들의 모습도 모자이크 없이 다 나와 있더군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충격받은 얼굴로 혜슬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뭐니? 분명히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런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동영상 다 지우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혜슬이에게 쏠렸습니다. 그것을 느낀 혜슬이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더군요. 사람이 아니라 모의 시인 것처럼요. 궁지에 몰리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긴 한데요.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거기 구독자 수 안 보이세요? 제 채널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단기간에 그 정도로 성장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고요. 혜슬아? 솔직히 전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요. 위기에 다른 말은 기회라고요. 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알지만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네, 못 다물겠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그동안 동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이번에 채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더는 못 참겠다고요. 그 입 닥치라고 했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그때 전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죠. 다른 가족들이 놀라서 달려와 저를 말렸고 혜슬이는 혼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발까지 동동 구르면서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그 아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억울하니? 네, 너무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저는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자꾸 제 일을 방해하시잖아요. 어머니 아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만약에 저희 집 수입이 다 끊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쯤 되니 도저히 그 아이를 사람으로 봐주기 어렵더군요.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이 아이는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지랄발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두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남편의 발인 날인데 이 중요한 날에 이런 잡것하고 상대해야 하다니. 더는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네 걱정을 줄여주마. 어머니가요? 어떡해요? 민준이가 운영하던 쇼핑몰, 내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제 말에 혜슬이의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다. 혜슬이, 네 앞으로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건 상식에 안 맞죠. 상식? 지금 상식이라고 했니? 어이가 없구나. 그리고 아직 내 말 안 끝났다. 제가 혜슬이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민준이랑 이혼할 거다. 아니, 내가 반드시 이혼시킬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들은 그대로다. 난 발인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민준이에게 갈 거야. 지금껏 내 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진실을 숨겨왔지만 지금 네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너를 민준이 곁에 머무르게 두는 게 더 안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구나. 민준이에게 네가 유튜브로 어떤 짓을 벌였는지 모두 말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혜슬이 널 버리게 만들 거야. 그 모든 말에는 허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죠. 하지만 혜슬이는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하세요. 어디 해보세요. 제 남편도 막상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이해해 줄걸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혜슬이라는 아이의 현실 감각 부족이 한심해서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불안해지더군요. 만에 하나라도 혜슬이의 말이 사실이 될까 봐요. 정말 저 아이의 말대로 민준이가 모든 진상을 알고도 혜슬이의 편을 들어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암담했죠.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발인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혜슬이와의 관계를 더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듣던 녀석도 점차 제가 헛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던 거예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미안하다면서요. 자기가 혜슬이랑 결혼한 것도 아버지랑 함께 운전하며 올라오다가 사고가 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면서요. 저는 그런 아들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민준이는 혜슬이 그 아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혜슬이 쪽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그 아이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민준이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뒤늦게 영상과 계정을 삭제했지만 이미 저희 쪽 변호사가 모두 증거를 저장한 다음이었죠. 민준이는 현재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재활을 하고 나면 다시 전처럼 걸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그런 아들과 함께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유골함에 모셔져 있는 남편의 사진은 많이 낯설더군요. 환한 그이의 미소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더 그이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조차 없다는 현실이 많이 버겁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해줍니다. 엄마, 힘내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꼭 필요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민준이의 말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혜슬이와의 이혼 절차로 조금 힘겨워 보이긴 하지만 그 또한 잘 이겨내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와 남편에게 한 끔찍하고 뻔뻔한 일들 때문에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은 모양이었죠. 그 여자랑은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민준이와 함께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민준이에게 다시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제가 민준이의 곁에 서서 아낌없이 제 아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살고 계신 김기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주부 김기선이라고 합니다. 특별할 것 없이 평탄한 결혼 생활하여 슬아의 아들 하나 있고 남편과 시댁 모두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왔어요.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고 남편하고 제 사이도 좋아서 남부러울 게 없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큰 욕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감사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최근에 커다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사춘기 때도 큰 말썽 안 부리던 아들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은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예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앞서 제가 유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애초에 제 몸 자체가 약한 편이라 의사도 아이를 갖기는 힘들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희 집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양가 모두 손이 귀해서 가문 전체가 환희로 가득 찼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러한 기쁨들이 더 커졌고요. 잠깐이라도 만나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이웃들과 아들의 애교 한번 받고 싶어서 저 몰래 간식을 쥐어주는 이모, 고모 사이에서 세상 행복하게 자랐답니다. 그런 덕분인지 우리 아들은 심성이 참 착하고 영특했어요. 단순히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였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아이였고 중학교 때는 항상 반 1등을 빼놓지 않고 했었죠. 고등학교 때는 잠깐 게임에 빠져서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등생에 속했고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따로 혼내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둘이 굳게 약속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설사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혼내지 않기로요. 주변 부부들이 자식 공부시키려다 애 잡는 걸 보고 한 결심이었어요. 낮은 점수의 성적표를 받아온 녀석이 먼저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아침부터 준비한 갈비찜으로 아들을 달랬고 남편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껏 위로해줬죠. 어깨 펴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 엄마랑 아빠는 내가 그저 바르고 착하게만 크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준 것인지 아들은 크게 방황하지 않았어요.
방황은커녕 공부로 바쁜 와중에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제 어깨를 조물조물 안마까지 해주는 효자였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답니다. 문제는 아들 대학 졸업 후에 생겼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요. 저희 때는 그래도 눈을 낮추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회사 문턱 자체를 넘기가 어렵고 넘었다고 해도 인격 모독이네 뭐네해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죠. 높은 스펙과 학벌이 없으면 대기업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을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에 도전하려는 아들을 처음에는 만류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회사에 들어가도 괜찮다. 돈은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젊음도 중요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경험부터 해라. 하지만 저희의 응원과 격려에도 아들은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 동기나 선배들이 하나둘 회사에 들어간 게 영향을 끼친 모양이었어요. 또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가는데 자기만 혼자 뒤처질 수 없다는 거겠죠. 눈도 높았어요. 이름난 대기업이 아니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회사들의 문턱은 높았답니다. 나름 수도권 대학의 학점도 그리 나쁘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번번이 불합격에 고배를 마셨죠. 어쩌다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에서 떨어졌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풀 죽어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고등학교 때처럼 둘이 합심해서 아들을 응원했죠. 괜찮아, 고생이야, 젊을 때 하는 거지. 그래, 내 엄마 말이 맞다.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금방 또 좋은 날이 올 거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저희의 응원이 아들에게는 진부하게 느껴졌나 봐요. 아들은 그저 조용히 제가 차린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는 저도 고등학생이 아니니까요. 싸늘한 한마디였죠. 전과는 너무 달라진 아들의 반응에 남편과 저는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희끗해진 머리칼이 보이더라고요. 아들만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처럼 아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힘든 나날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백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집어넣은 아들이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까 긍정적이던 아들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패기 있게 나서던 녀석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계속 죽고 싶다.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다. 한강이든 어디든 뛰어들고 싶다.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시선을 피하면서 그냥 답답해서 나온 소리라고만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도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얼른 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아들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나타나길 바랐죠. 하지만 그런 저희의 인내와 응원보다 아들의 낙담은 더 컸던 모양이에요. 어느새부턴가 아들이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잠깐 쉬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간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더라고요. 가끔 나가는 것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거나 게임하러 가는 것뿐이었고요. 남편과 제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자기 방문을 굳게 잠가 놓았죠. 뭐 하고 있나 싶어 귀를 기울여 보면 게임 소리가 커다랗게 났고요. 분명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하는 거겠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줬지만 아들의 상태는 더 심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집 청소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했죠. 제 아들 방이긴 했지만 들어가 보면 정말 가관이었어요. 컴퓨터 책상에 아무렇게나 쌓인 담뱃재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까지. TV에서 어쩌다 보던 폐인들의 방 같았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들, 요즘 너무 나태하게 지내는 거 아니니? 취업하고 회사에서도 잘 지내려면 자기 방부터 잘 정리해야지. 아, 왜 자꾸 참견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순간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제가 하는 말에 이렇게 버릇없이 대꾸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다그치는 말이 나왔죠. 너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야? 엄마랑 아빠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너 취업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걸 누가 모를 것 같아? 그런 걸 왜 엄마가 참견하냐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맨날 나한테 말했잖아요. 취업은 늦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말을 마치고는 아들이 문을 거칠게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보니 아들의 상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안 좋구나 싶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넌지시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아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면 내 목만 아픈 세상이야. 조금 작은 회사라도 기초부터 배우면서 시작하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지 않겠니?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어요. 계속 집에서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생각이 바뀔 거로 생각해서요. 하지만 저희 진심 어린 말에도 아들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나더러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딴 데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기는 해요? 200도 못 받아요. 나는 겨우 그런 인생을 살려고 지금까지 버틴 게 아니라고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건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아, 내일에 신경 끄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또 거칠게 닫아버리는 아들이었어요. 점점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었죠. 이 일을 어쩌지?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니? 내 아들 딱 캥거루족이 된 것 같은데? 친구의 말에 캥거루족이 뭐냐고 되물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한테 독립하지 못한 성인을 지칭하는 말이더라고요. 딱 들어도 우리 아들 이야기였죠. 무엇보다 문제는 캥거루족 때문에 부모들의 노후까지 망가진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캥거루족이라니. 어릴 적에는 온 동네 귀여움을 받던 아들이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서 사회인이 되어야 할 아들이 다른 곳에 적응하지를 못해서 이제는 남편과 내 신세까지 가로막으려 하다니. 결국 이 문제를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갔어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아들과의 말싸움과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까지도요. 남편도 저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간 혼자서 끙끙 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명 장점이 많은 놈인데 세상에 알아봐 주지를 못하니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 무어라 말은 못하고 저하고 같이 한탄만 했어요. 그도 그럴게. 저희 부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둘 다 도시보다는 자연을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껏 아들 때문에 답답한 도시를 버텨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취업하면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귀농하자고 했었는데
정작 아들이 계속 저 모양으로 저희 곁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었죠. 어쩌면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들은 것처럼 아들이 40, 50될 때까지 저희가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니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 저희는 허리 구부정한 노인일 테니까요. 그런 몸 상태가 될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금이야 젊어서 회사에라도 다닐 수 있지만 나이 먹고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힘겹게 폐지를 줍는 것뿐일 테니까요. 그런 삶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끙끙 앓다가 남편하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기로요. 방법은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 독립시키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해 줘버릇하니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나아지지 않겠냐고. 그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꺼내는 게 어디 쉽나요? 결정을 내리고서도 저희는 언제 말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가족 외식을 하자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마저도 방에만 있으려는 아들을 억지로 끄집어낸 거였죠. 장소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집 근처 쪽갈비 집이었어요. 당연히 밥 한 끼 먹이고 쫓아내려는 건 아니고 오늘부터 화두를 꺼내서 차근차근 준비시키려 했죠. 먼저 오늘은 아들을 독립시키려는 우리의 계획을 밝히고 이후에는 저희가 독립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월세방 금액 같은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줄 생각이었어요. 해서 우선 밥부터 먹었죠. 마음껏 먹고 이야기해야 서로 마음이 더 편안해질 테니까요. 아들도 오래간만에 가족 외식의 기분이 좋았던 건지 간만에 웃는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쳤어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까운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죠.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야기를 꺼냈죠. 사실 오늘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남편의 말에 아들이 눈을 느리게 끔뻑이더라고요.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처럼요. 왠지 모르게 엄습하는 불안감에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이 그런 제 손을 잡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나이도 벌써 40이 다 되어가고 나랑 내 엄마도 슬슬 원래 계획대로 퇴직한 후에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서로를 위해서 내가 독립하는 게 지금 나 쫓아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쫓아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내 아빠는 그저 널 생각해서. 말을 하다가 아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흠칫 놀라고 말았어요. 어릴 적부터 맑고 에너지 넘치던 아들의 눈빛이 탁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아들의 입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맞네. 나 쫓아내려는 거. 엄마랑 아빠가 그랬잖아요. 취업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귀중한 경험을 하라고. 그래서 둘이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집에서 나가면 나는 어쩌라는 건데요? 발작이라도 하듯 점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몰라, 부모가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나 봐.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저희는 최대한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널 쫓아내겠냐. 오늘은 이야기를 꺼낸 거고 이제 차근차근 독립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자는 거라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아들은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였답니다.
난 못 나가요. 나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릴 거야. 엄마랑 아빠는 나를 책임져야지. 회사나 다른 데서는 날 거부해도 나는 엄마랑 아빠 말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날 책임져야지. 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날 버리려는 건데. 도저히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카페 직원들까지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 통에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의 말을 따라 저는 곧바로 일어났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남편 손을 잡고 둘이 먼저 집에 돌아왔는데 심장이 쿵쾅대는 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구나. 이미 둘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걸 어쩌면 좋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저었고요. 집에 들어와서 둘이 그저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쿵쿵대며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라고요. 얘 몸은 씻고 들어가야지 라는 말에도 대꾸도 없었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적막한 냉전 상태예요. 아들은 계속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돌아와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운 게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저희 아들이 어릴 적에는 대단히 큰 잘못을 한 적은 없었어요. 작은 거짓말을 몇 번 한 적은 있었지만 너무 작은 거라서 혼내기도 뭐했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두 개씩 넘어가 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호되게 혼을 냈어야 했나?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부터 독립하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주위의 도움을 구해보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아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단 둘만이라도 집에서 나와 아들한테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 부부는 아들 때문에 말라 죽을 거라면서요. 저희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아들을 방치하는 게 결코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만 바라보는 아들을 잔인하게 내치는 것도 고민되고 너무 힘든 결정이라 망설여져요. 저렇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해버리니 말도 못하겠고요. 가끔 너무 힘이 들 때면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앨범을 꺼내봐요. 그 안에 담긴 우리 아이는 해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만 가득하던 얼굴. 이렇게 아름답던 아이가 어쩌다 지금처럼 되어버린 건지. 부모로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세태가 험하다 보니 천륜간에도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구나 싶고요.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김기선 씨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